도의원이 직접 전하는 도정이야기 월간 도의회. 양당의 도의원을 모시고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월간 도의회 허소영 의원과 신영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12월에 방송이 되고 있지만 우리 11월 월간 도의회입니다. 저희가 조금 늦춰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월간 도의회에서는 2021년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305회 정례회 10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을 다뤄서 관심이 높은 그런 정례회인데요. 자,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과 내년 주요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서 도의원이 직접 고른 꼭 전하고 싶은 주요 쟁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영재 의원님께서 좀 전해주시죠. 매번 연마다 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사실 도마에 오르는 것은 강원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가, 또 그 공약사항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네. 이것은 특히 야당 신분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렇게 한데요. 사업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이 육아기본수당은 강원도비 70% 그리고 각 시군에서 3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네. 이제까지 5년간 예산을 보면 거의 한 5천억 정도 예산이 지출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이 2년마다 이 사업을 성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출산율이 증가했다. 한 15%에서 20%는 출산율이 증가했다. 이런 그 자체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말이 15%, 20%지 실질적인 신생아 수로 치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혹시 이제 큰 기대치를 도민들께서 가질까봐 미리 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신생아가 출산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이 육아 기본수당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이 성과 분석 자료에 의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직면한 일부 절병 문제 또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시군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비 부담. 네, 2019년에 본 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었습니다. 또 30%의 사업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 구조이면서도 도에서 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강원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점 사업인데 왜 우리 일선 시군에 부담을 주느냐 이런 좀 반발이 좀 있었죠. 시의 30%가 좀 과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년 이 사업비 부담이 또 늘어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여론에 등을 얻고 좀 따라오라는 이런 식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평가 방법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도 또 농어민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네. 이런 현금성 복지 예산의 경우는 작던 크던 간에 그 효과는 틀림없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더욱이 이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 5천억 정도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저는 이와 같은 그 현금성 복지 예산의 효과 분석은 타 사업과의 비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를 들면은 그 육아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경우에 출산율의 증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성과 분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22년 내년부터는 10만 원씩 인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의회 안에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당연히 그 10만 원 인상되는 건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좀 네.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조금 논란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현재 현금성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 복지 사업에 대한 네. 문제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뭐 다수의 그 여당 의원님들의 사이에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네. 해당 시군에서의 예산 부담률 특히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는 10만 원 인상하는 안으로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최종 그 소위에서 기수 조정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확정이 되면 본예산으로 상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허소영 의원님도 네, 하나 해주시죠. 저도 뭐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이제 네. 어느 정도는 신영재 의원님과 좀 비슷한 관점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모든 그 투입은 그것에 따른 뭐 만족도든 뭐든 당연히 저 서비스를 직접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얼마큼 효과적인가를 호응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책적인 판단이나 또 평가의 어떤 다차원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같이 사회복지를 좀 더 전공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구 문제를 아이를 낳는 것, 출산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구 총량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근데 네. 지나치게 출산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네. 동시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출산은 상당히 다양한 욕구가 부합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직장도, 그다음에 내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다음에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환경.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수당 형태의 현금 지급이 과연 그것을 얼만큼 그 욕구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들의 구체적인 평가들은 좀 필요하겠다. 동시에 굳이 그런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결혼할 나이에 있고 또 결혼을 한 사람들 어쨌든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출산을 함과 동시에 이 혜택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아야 이것이 비로소 육아수당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지금은 네. 출산과 출산 동시에 딱 이게 하면, 스타트업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출산수당의 개념이거든요. 즉 그렇죠.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준다라는 개념이어서 이건 조금 더 실천을 한다 그러면 대상을 언제 출산한 아이가 아니라 언제 뭐 0세에서 4세라고 하는 연령대 기준으로 주는 것이 본래의 어떤 목적에 맞는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아이를 낳기 위한 여러 환경들도 같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 결국은 아이 낳기 좋은 연령대는 청년들이고 이 청년들이 여기 머물기 좋은 환경들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의욕은 있지만 난임의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같이 구축이 되어야 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저는 오늘 군납 수의계약 폐지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군납 생각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건 뭐 폐지. 신영재 의원님도 저하고 뭐 이거는 쟁점이 된다기보단 같이 같은 머리띠 의견. 두르고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지켜볼 지역사회를 건데요.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최근 국방부가 군납 수의계약 폐지를 발표하면서 판로 걱정이 정말 커진 그런 지자체의 그 농사노천 환경들이 많은데요. 네. 생산량의 7화를 그 군부대에 뭐 납품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유, 7화를 그러면 보장받지 못하는 생산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게 그 지금 그 농업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건 생존권 박탈이나 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는 네. 어떤 위협감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통 그 기존의 그 군납 방식을 보면 매년 3월에 군부대와 지역의 농축 수협이 식재료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 계약 물량을 재배해서 직접 납품을 하고, 농가는 이 납품을 한 어떤 수수료로서 농수협에 5%를 지불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식자재가 완전히 경쟁 조달이 되게 되면 이 경쟁 대상이 그냥 지역에 있는 농가들 끼리 아니라 아니라 네, 그렇죠. 대기업과 중개상이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통 과정에 이들이 참여하게 되면 로컬푸드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돼서 상당히 위기에 봉착을 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치고 들어올 것이 바로 외국산 싼 농산물이 되지 않겠는가. 보통 이제 경쟁 입찰하게 되면 단가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무라도 조금 더 싼 거. 그러니까 맛있고 좋고 질 좋은 것에 대한 욕구보다는 일단 더 싼 것에 대한 입찰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우리 농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버텨내기 되는 거죠. 힘든 상황이 그렇죠. 오는 거죠. 네, 네. 네. 사실 이거는 그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강한 농식품을 제공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군부대 근처에 있는 농가들과 지역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몫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의 몫을 완전히 그 제거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국방부 네. 계획으로는 내년에 우선 70% 그리고 25년에는 완전히 그 전면 네. 그 경쟁 조달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농가들은 이 3년 동안에 이 체질을 바꾸는 일들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접경지에 있는 농축협과 또 군납협의회에서는 이 3년간이라도 수의 계약을 꼭 반드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에서는 이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과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군부대에 속한 군인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농산품을 제공받아 양질의 음식을 먹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싼 음식 싸게 다량으로 구입해서 네, 뭐 비용을 제공을 좀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줄일 것이냐. 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군 관계자들이 조금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군납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이나 그 사이에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수입상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정말 우려가 큽니다. 네. 신영재 의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그럼요. 예. 네. 이 군납제도에 대한 폐지와 공개 경쟁 입찰 제도의 전환은 이제까지 접경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네. 군과 소통하면서 생활하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공개 경쟁 입찰로의 전환되는 그 사유를 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군부대에 거주하고 있는 장병들의 이 격리 시설에서의 그 아주 열악한 식단이 그 방송에서 문제가 노출되면서 됐었죠. 네. 이것이 마치 이 납품에 대한 부실 재료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납품하고 있는 그 농산물의 품질로 인해서 그러한 부실한 식단이 운영됐던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부대 내에서 자체적인 어떤 조리의 방식이라든가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납품되는 재료의 문제니까 네, 그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이런 그 부실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조리 인력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뭐 좀 채워 넣는다든가 또 뭐 배식이라든가 이런 그 조리 과정에서의 좀 투명하고 안전성을 좀 보장한다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급식 시스템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것을 납품한 식재료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한 식재료를 납품받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신영재 의원님 뭐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현상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처방도 엉뚱하게 나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리되고 조리된 어떤 상황들이 부실한 것은 조리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혹은 그 전반적으로 급식을 관리하는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뜬금없이 그 화살이 이거는 지역에서 납품되어 오고 있는 어떤 농산물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간 거죠. 이거는 전혀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것을 붙여넣어서 온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강원도 차원에서의 고민이 더 큰 것은 대부분이 이제 접경 지역이 이분들 이 군부대하고 같이 그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뭔가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3곳에 군납과 학교 급식
납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식자재 유통센터를 건립할 거라 그러고요. 그 경쟁 입찰에 같이 뛰어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우리 강원도하고 이렇게 3개 지역이 같이 꾸린 식자재 유통센터가 같이 그 경쟁 입찰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센터는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과 반가공 또 유통이라는 모든 기관을 맡게 될 것이고요. 그 민관군의 공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부실 농산물의 공급을 차단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너무 이 결과에 맞추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해법을 낸 국방부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군납 수의 계약 우리 또 폐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하나만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범위고미 돌봄센터 이제 아마 돌봄센터. 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돌봄센터라는 얘기들 좀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일종의 이제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 이외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퇴근할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아이들의 학업을 좀 지원한다든지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돌봄센터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계세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들이 거의 점심 먹고 집에 오는 그런 때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어린이집보다 빠르게 하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돌봄의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인가? 그러면 이제 돌봄센터를 만들자 해서 국가 단위에서 각 시군별로 곳곳에 돌봄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 강원도에서 일종의 이제 그 우리 그 도청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 범위고미 돌봄센터를 이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돌봄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됐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거는 이런 돌봄센터가 위치해야 될 그 공간이 따로 있다. 이제 두 가지 입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 근처, 또 하나는 학교 근처. 그래서 네. 하원하는 것과 동시에 갈 수 있거나 집에 왔다가 갈 수 있거나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그렇죠. 아니고 3번이군요. 직장 근처.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직장에 있는 게 맞죠. 엄마가 네. 출근할 때 그리고 그렇죠. 퇴근할 때 그 수배송이 그 가능한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3의 학교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와 가깝거나 집과 가깝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충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 충원율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높이는 방법의 해법이 셔틀버스를 돌리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셔틀버스를 돌린다는 건 기왕의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 있는 돌봄센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버스를 돌림으로써. 네. 그러니까 지역에 가까이 있는 것은 다 그 서비스의 근접성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버스를 돌려서 하겠다라는 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공공성을 더 훼손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버스를 돌리는 것보다는 이 사업의 어떤 방향을 다시 재구조화해서 오히려 지역에 누구라도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 누구라도 그 방과 후에 돌봄을 좀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재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그 지금 현재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우리 신용기 네. 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사실 그 이 사업 처음 시작하는 도입 단계에서 네,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네, 또 이 사업은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에 공감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11억 4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만 해도 연간 3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100여 명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소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36명 정도밖에 네.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투자 대비 그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네. 효과는 더더욱 없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그 이와 유사한 돌봄센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또 민간 주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도 꽤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 주도 시장에 우리
공적인 이런 시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이제 흐름을 좀 훼손하는 이런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특히 지난번에 이 돌봄센터 앞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조형물을 설치하려다가 지역사회의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결국 이제 철회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한 사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약 1년 이상의 이 사업 운영을 해보고 나서 정말 이 사업이 공정하고 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업은 즉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장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범위고미 돌봄센터는 보다 좀 투명하게 운영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강원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2021년 11월 월간 도의회 저희가 며칠 뒤에 며칠 늦게 해봤지만 오늘 11월 월간 도의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역시 노컷뉴스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우리 두 분, 우리 허소영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은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